처음 맞는 위기입니다, 사실은. 베이징에 외국인들이 거의 안 보이고 공항 면세점이 약 한 7, 80%가 문을 닫고 있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중국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시진핑 체제는 이 정도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가 못했던 거예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연구를 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이미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가면 이제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올 초에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최대한 진작시켜서 경제 위기를 좀 돌파해 보겠다. 그리고 지금 연말이 됐는데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크게 보면 중국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겪으면서 이 글로벌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중국은 물건을 여전히 많이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기업의 가동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업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월급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게 쭉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돈을 쓸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소위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의 시장 신뢰가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격인 이 광군지회 같은 데서도 역대 최악의 물론 이제 작년에도 총액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 내놓을 만큼의 그런 게 없었던 게 확실하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시장 심리가 굉장히 약화돼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심리가 좀 약화돼 있을 때는 정부가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거나 경기 부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잘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디폴트에 이르는 상황까지 랭킹 1, 2, 3위 업체들이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여기에 미중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중국이 가장 목말라하는 AI 분야의 발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사실 어느 나라나 경제가 이제 기업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국영기업 체제, 사회주의의 근간이 국영기업인데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를 하고 특히 민영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진핑 체제 들어오고 나서 지나치게 과도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이런 민영기업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공동부유라는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일종의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활력을 잃게 되고 그나마 중국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신규 투자나 이런 게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 어긋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신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미 경쟁력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는 소위 국영기업들, 국유기업들 위주의 흐름을 가지고 가다 보면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 또 몰리게 돼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국진민퇴라는 말이 있죠. 국유 성분을 가진 것은 발전을 시키고 민간 성분은 퇴보하는 이런 것들이 몇 년째 지금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 민영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기존의 발전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1978년 말에 개혁개방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는 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바꿔보겠다는 게 개혁이고, 개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외 개방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짜놓은 국제 질서, 분업 질서에 들어가겠다는 표시였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까지 자본이나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본과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그 다음에 염가의 노동력을 가지고 가공 수출하는 이런 형태로 이 흐름을 끌고 왔고, 워낙 사람이 많고 저가의 노동력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흐름을 20년, 25년 이렇게 잘 왔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노동집약 산업이 자본집약이나 기술집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소위 전환에 실패를 한 거죠. 여전히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요소의 대량 투입을 통해서 파이 키우기에 일단 성장에 초점을 이전에 맞췄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좀 알아서 경제를 활성화시켜봐라.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광대한 토지 자원을 지방정부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 그 지방정부가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주로 뭐 통계적으로는 한 40% 정도 되는데, 이 개발상, 그러니까 토지 개발하고 뭐 건물을 짓는 이런 데다가 토지를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를 이끌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개발을 잘 해놓고 이게 경기가 좋으면 분양이 잘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파트를 개발상이 혼자 자기 돈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주로 이제 지방정부가 보증한 금융권에서 돈을 유치를 한단 말이죠. 그럼 건물을 다 지었어요. 분양이 안 되면 그런 부채들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채로 가는 거예요. 지방정부의 부채가 커지다 보니까 이 돈들은 전부 금융권에서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위험해지게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 고리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빚으로 성장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산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장 모델을 바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단 요소를 투입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약간 취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진핑 체제가 2012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보니까 이 중국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세계적으로 자신의 힘을 투사해야겠다. 조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정도의 경제 흐름이면 중국식 발전 모델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고, 미국과도 대항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전 중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정책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특히 시진핑 2기 말부터 시작이 되면서 3기 때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공동부유 정책이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같이 평균주의적 입장에서 부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개혁개방할 때는 이 평균이라는 거를 강조하지만 빈곤의 평등, 빈곤의 평균은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시장경제 방식을 도입을 해서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일정한 파이를 이루었는데, 시진핑 체제는 이 정도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국의 힘을 투사하려고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실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아주 특이한 통치 행태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데, 이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경제적 어려움들이 이제 중국 쪽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거고, 거기에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왔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와서 국제 정세라든가 이 흐름이 복합 위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그런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맞는 위기입니다, 사실은.
중국 전체 경제에서 보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중국을 잠깐 베이징을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베이징에 외국인들이 거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공항 면세점이 약 한 7, 80%가 문을 닫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중국 사람들도 심리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는 돈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경기부양 정책이나 요소 투입을 통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했을 때 그것마저 작동을 안 하면 이제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뭔가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이 부분을 컨트롤해보자, 이 부분을 좀 정리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예전 같으면 저럴 때 강력한 자금을 부어서 쏟아 넣어서 이 위기를 탈출한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여력이 없거나 또는 이런 통제할 능력이 없거나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요새 많이 하는 얘기로 중국은 이제 발전의 정점을 찍은 것 같다. 그게 이제 소위 많이 얘기하는 차이나 피크론이죠. 그럼 이제 내려가는 것밖에 안 남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중국이 거의 소위 디플레이션에 빠졌거나 빠지는 전조를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부양 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그런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적 시장 심리, 그 다음에 해외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 침체가 오래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년 전인가요? 헝다 사태라는 게 났었어요. 이 헝다는 중국의 2위 부동산 민간 기업입니다. 아주 대량의 부동산을 지어서 분양하는 기업인데, 이 중국의 이제 부동산 개발 방식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중국은 소유권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죠? 소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사용권이라는 거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의 사용권을 개발 기업들,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이죠. 금방 말씀드린 헝다라든가 디폴트에 시달리고 있는 비구이웬, 이런 대형 기업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들은 여기에 건설을 해서 이거를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분양을 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위 유효 수요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을 통해서 지방정부는 돈을, 재정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요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많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이 벽에 딱 부닥치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되고 빈 아파트로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1억 채가 넘은 게 엊그저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1억 3천만 채가 비어있다. 말이 1억 3천만 채죠. 우리가 보통 한 아파트에 3, 4명이 산다고만 가정을 해도 4억 명분의 지금 집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집을 그나마 살려고 우리 영끌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계약금을 줬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민생 문제와 또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개발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은 중국 내부의 경제학자들도 주장을 했었지만, 지방정부가 가장 쉽게 재정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역시 속된 말로 땅 장사란 말이에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과거 몇십 년간 중국 경제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부동산 개발이 문제가 생긴 거고, 이렇게 정부와 지방정부 이런 데서 이런 개발 방식을 선호하다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중국 전체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분양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중국 경제의 25%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중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저 부동산 기업을 파산시키면 될 텐데 왜 파산을 안 시키지? 파급 효과가 너무 큽니다. 이 지방 부채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렇게라도 가지고 어쨌든 이런저런 자금을 끌어들여서 막는 노력을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이 중국 정부가 포기를 해서 이 자체가 터져버리면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던 재정 위기, 이게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회색 코뿔소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시진핑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저 밀림에 있는 코뿔소들이 있어요. 이게 민간에 안 오면 밀림에 있으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없잖아요. 그러나 코뿔소가 민간 시장으로 들어오면 엄청난 위협 세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돼서 터져버린다. 코뿔소가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서 해놨던 장치들이 터져버리면 그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단 말이죠.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코뿔소들, 이미 알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막아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고민이 있고, 막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안 막아지면 그 다음 쓸 카드가 없어요. 중국 정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3기 지도부가 올해 초에 출범을 했고 이제 리창 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지도부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장의 기대는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가 중국 경제 활성화 정책을 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행동에 잘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당시 정부는 돈이 많이 있었으니까 약 4조 원, 우리 돈 그때 환율로 하면 한 880조 정도 됩니다. 그거를 경기 부양자금으로 집어넣는데 그 돈들이 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서 오늘날의 거품을 만들었다. 이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경기 부양자금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급한 불을 끈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대량의 자금을 쏟아넣거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 부분을 구조조정의 기회로 좀 이용하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2월 11일, 12일에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중국을 주목하고 있는 시장 관찰자들이 뭔가 새로운 형태의 부재책이나 이런 게 발표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량의 부양자금을 넣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양책을 집어넣는데도 효과가 안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 기회를 그렇다면 구조조정의 기회로 좀 써보자.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 있는 어정쩡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도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뭐 그냥 파산을 시키거나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자구책을 한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뭐 국유화 조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민간 기업이니까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서 불들을 다 끄고 예를 들면 사재를 투입해서라도 엄청난 부자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나서 그게 구조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를 거친 다음에 아마 새로운 형태의 어떤 후속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직 중국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우리가 미소 냉전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거 시스템과 지금 시스템이 좀 달라요. 과거의 미소 냉전 시대에는 주로 이데올로기적인 사회주의냐 아니면 민주주의냐 자유냐 뭐 이제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가 누가 군사력이 더 강하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군사와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대결이 강했는데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은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그리고 WTO 가입한 이후에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물건이 하나 나오는데 중국에서 그게 중간재가 됐든 뭐가 부품이 됐든 한 40%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급망 위기가 오겠죠,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은 중국의 중간재를 한 80% 정도 수출을 했었는데 중국이 그럴 여력이 없어지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간재가 줄어들게 돼 있겠죠. 거기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에 중국이 취했던 정책은 봉쇄 정책입니다. 교류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대체제도 마련을 하고 그랬죠.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의 중간재를 자신들 제품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과거와 같은 무역 패턴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전 세계 무역을 하는 나라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150개 정도가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150개 정도 나라는 기본적으로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중국의 소위 경제적 영향력,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죠.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근데 지금은 악재로 다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중국 경제가 그러면 살아나면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뭐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중간재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기존의 소위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근본부터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사실 중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해외 자본의 이탈이잖아요. 그럼 많은 기업들이 제조업 거점들도 뭐 인도로 옮긴다거나 베트남으로 옮긴다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는 계속해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확대할 거고 소위 중국 국내 기업 같은 대우를 계속 해줄 테니까 계속 들어와라. 말로는 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많은 기업들은 중국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경제 활동을 과거와 같은 형태의 경제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미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 시장 관찰자들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나오는데 내가 지금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이걸 가지고 신규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지금 중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150여 개국의 직접적인 그리고 나머지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새로운 길을 찾는 모색기까지는 중국과 교역을 하는 나라들이라든지 중국의 부품을 써야 되는 나라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제일 옆에 있고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정책이 바뀌어야죠. 지금과 같은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치의 경직성이라는 게 있죠. 사회주의의 경직성. 사실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덩샤오핑이라든가 그 이후의 개혁개방 추세는 사회주의의 경직성도 있지만 시장 경제의 기민성을 많이 도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은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나름대로 중국식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주의적 경직성이 시장 경제의 민첩성을 훨씬 뛰어넘고 그 민첩성이 발휘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중국이 과거와 같은 쭉 발전해온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이렇게 나가면 중국이 국제적으로 경제의 어떤 부활이라든가 이런 걸 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중국 정부가 정책적 조정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같이 호흡하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난관을 돌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